다 오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인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성회계법인의 오은경 회계사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먼 길 해주셔서 반갑고요. 다 저희 태성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 받고 계신 기관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인연이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유형별 불인정 유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실제로 정산을 했을 때 불인정이 안 나게 하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우선 읽어봤을 때 뭐 불인정 된다고는 써 있는데 이해가 못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불인정 없이 정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큰 틀부터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법에 따라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혁신법이 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법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협약부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연구비 사용 그리고 연구개발 종료 이후에 기술료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제가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연구개발비 지급관리 그 부분이고요. 혁신법 제13조 사항을 보시면 모든 국가 연구개발을 하시는 기관에서는 과기부에서 정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 및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그 고시인 연구개발비 사용 고시입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 테고요. 그럼 이제 혁신법만 따르면 되냐? 요 질문도 하시는데요. 혁신법 말고도 각 R&D는 추진의 근거가 되는 부처별 R&D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 과제를 하신다면 산업부 기술혁신촉진법을 따르셔야 되고요. 과기부 과제 하시면 이 정보통신진흥법 따르셔야 됩니다. 각 법마다도 그 법에 따르는 연구비 사용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으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혁신법 사용 기준 알으셔야 되고요. 각 부처별로 정한 R&D 법률 규정 알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혁신법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부처별로 또 법률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거의 이 부처별 법률은 혁신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부 부처별 특색이 있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다른 부처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산업부. 산업부는 제가 보면 과기부랑 별로 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만의 특색 있는 규정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모르면 불인정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까지는 해드리지 않고 과기부에서 정한 혁신법 내용 해주겠지만 그래도 별도의 부처별 규정이 있다는 거 그것도 따르셔야 된다는 그 사실까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은 부처별 R&D 법률이 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중기부 과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중기부 과제 하시면 거기는 회의비도 한도를 정해놨어요. 지금은 5만 원, 3만 원에서 좀 올랐죠. 산업부 과제 하시세요? 인건비 계상률 거기는 최소한도 10%가 있습니다. 뭐 바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부처별로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혁신법 기준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혁신법 기준으로 설명 듣고 기둥 세우고 가자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저희 혁신법이 법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읽기가 힘들어요. 막 이제 고시만 읽어도 나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런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법률로 이렇게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매년 4월에 매뉴얼이 발간됩니다. 요 매뉴얼을 지금 처음 보신다. 요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매뉴얼은 매년 4월에 발간되고 매뉴얼이 매년 바뀌어요.
바뀌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증명자료입니다. 증명자료가 그해 특색 있게 조금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추가된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출장비 쓰시면 회의비 쓰셔서 출장비 공통으로 쓰시면 출장비 식비 한도 공제해야 됩니다. 요 내용까지는 원래 있었는데 작년에 매뉴얼에는 이제 조식도 썼으면 조식 비용도 출장비랑 중복해서 안 된대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 활용비 썼으면 이제는 이력서도 내달라고 이렇게 증빙 자료가 매년 그 해에 정산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이 반영해서 추가되니까 매뉴얼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뉴얼 보고 정산한다고 불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산할 때 매뉴얼 책 닫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매뉴얼 보면서 정산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 와요. 회계사님, 회의비 쓸 때 어떤 증빙 자료 가지고 제출해야 되나요? 하면 저도 그때 딱 매뉴얼 열고 회의비 증명사를 보면서 그거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4월이니까 또 올해 거 나올 거예요. 나오시면 매뉴얼 다운 받아 놓으신 다음에 뭐 가능하시다면 출력해서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개정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26년이 돼서 사용기준이 몇 개 개정되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오른쪽입니다. 이자 사용. 우선은 연구개발비의 큰 틀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그래서 기관부단 연구개발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연구개발비를 받으면 한 번에 다 쓰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조금씩 ICMS 이지바로에서 빼서 쓰시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통장에 놔두게 되고 예치 않은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자 중에서 정부 지분율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이자의 사용 방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뭐 국고 반납 지금 하셔도 이제 국고 반납은 괜찮습니다. 과제 산입 이렇게 해서 과제 산입해서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과제 산입하실 때 그 전까지는 별도의 승인 없이 산입해서 쓰셔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부 지원 이자세요? 그러면 국고 반납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과제에 산입해서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원칙이 국고 반납으로 바뀌셨어요. 예전과 다르게 승인 없이 과제에 산입하시면 이제는 안 되십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규 과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던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진행하는 과제를 만약에 3월 10일 이후 이제 산입하시고 싶으시면 승인 받고 산입하셔야 됩니다. 물론 ICMS 과제는 ICMS 화면에 그 이자 관리하는 화면이 없으셔서 이게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지바로 과제 하신다면 이자 관리하는 화면 있으시고 이자 관리하실 때 국고 반납하시는 거는 그냥 승인 없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과제를 산입하고 싶으시다. 이제부터는 승인 받고 산입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개정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사항은 증빙 자료의 간소화입니다. 요거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영리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특전연에만 적용되는 개정사항입니다.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특전연은 이제 재료비 증빙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까지? 건당 100만 원, 연 1000만 원까지. 그 한도까지는 그 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을 갖추신다면 그냥은 안 되십니다. 별도의 규정을 갖추신다면 검수 확인서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증빙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영리기관은 안 되십니다. 대학이나 출연연 특정연만 되시고 그냥은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자체 규정 마련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아직은 규정 마련하신 데가 없으실 거예요. 네. 더 중요한 사항은 정부 지원 이자 이제 산입하는 게 그 승인받고 하셔야 된다는 사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너무 간단한 건데 요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비목, 항목, 사용 용도.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회계사님 뭐 살려고 하는데 어떤 비목으로 써야 되나요? 이런 문의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절대 즉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묻는 거는 왜입니다. 왜? 왜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왜라는 거는 과제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의 GPU 요즘 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비목으로 사야 되나요? 하면 왜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과제 관련성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저희가 좀 고도의 개발을 하는데 성능 좋은 기능이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과제 관련된 거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젠슨왕도 한국에 왔다는데 걔가 파는 게 뭔지 좀 궁금해서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과제 관련성이 없는 거겠죠. 네,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과제 관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령하는 증빙의 대부분은 과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령하는 거예요. 뭐 출장을 가면 출장 신청서 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사면 그 재료집이 신청하는 그 품위서 왜 사는지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니면 자문을 받으면 자문 신청서 품위서에 왜 자문을 받는지 과제 관련성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왜라는 게 넘어갔어요. 과제는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데요를 제가 물어봅니다. 사용 용도. 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비목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GPU 계속 갑니다. GPU를 사는데 저희 장비가 있는데 장비에 부착해서 좀 성능 향상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사무용 컴퓨터 있는데 거기다 좀 부착해서 써보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서 쓰는 공통의 전산 장비가 있는데 그 전산 장비에 붙여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 장비에 붙여서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떤 비목일까요? 장비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사무용 컴퓨터에 붙여서 쓴다고 하면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세 번째, 이게 공통으로 쓰는 학교의 전산 장비에 붙인다고 하면 간접비겠죠. 네. 이렇게 어떤 품목이 같은 품목이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비목은 다 달라집니다. 그럼 비목이 왜 중요하냐? 비목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장비비였어요? 2개월 전까지 구매하셨어야죠. 만약에 사무용 기기셨어요? 영리기간은 승인 받고 쓰셨어야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비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목을 선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목, 항목, 심지어 사용 용도예요.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같은 항목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비목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물이에요. 아마 비영리기관은 현물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영리기관은 근데 현물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연구개발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로 나누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현금하고 현물로 나뉩니다. 제가 설명드린 현물은 가장 많이 실수하고 불인정이 나는 건 사실 입력을 안 해서예요. 현물도 이지바로랑 RCMS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안 해주시면 부담을 안 하신 거예요. 기관 부담금을. 그럼 그만큼 나중에 정산하실 때 현금으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놓치는 거는 반드시 현물이라도 RCMS나 이지바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은 매 연차마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물 부담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현물 부담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는 우선은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에 보시면 현물도 저희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라고 저희가 무조건 정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현물 부담 확인서를 내주시고 받는데 너무 이상하다 하면 저희가 정산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혹시 좀 빠르나요? 좋죠? 저희가 한 80페이지 되는데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조금 말씀은 빠르지만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승인 및 통보 사항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계획서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기관은 없습니다. 아니, 하시다 보면 재료비가 좀 늘 수도 있고 인건비를 좀 더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바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바꿀 때 그냥 통보만 해도 되는 사항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승인, 좀 경미한 거는 통보입니다.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은 개괄적인 거는 통보만 하라. 그러니까 아이리스에 입력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준 73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비목을 바꾸실 때 승인을 받고서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때 반드시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사용실적 보고서를 다 다운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최초 예산 나오고요. 변경 예산 나오고요. 사용 금액이 나와요. 사용실적 보고서에. 근데 최초 예산이랑 변경 예산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뭔가 바꾸셨다는 느낌이 저희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꿨는데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면 무조건 승인 문서 달라고 합니다. 저희 다 잡아냅니다. 네. 그러면 뭐가 승인 사항이고 뭐가 통보 사항인지가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데 사용기준 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중요한 협약의 변경을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바꾸시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바꾸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영리기관이세요? 현금 인건비 증액하시거나 감액하시려면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사실 거예요. 3천만 원 이상 장비인가요? 그러면 계획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금액을 너무 크게 바꾸시거나 하실 때도 다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사항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자기가 모르게 통보사항인 줄 알고 통보만 했다가 승인 안 받으시면 그거는 저희가 얄짤없이 불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7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항목은 이런 항목이 있대요. 원칙적으로는 쓸 수 없어요.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인정을 받아오면 쓸 수 있게 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밖에 못 씁니다. 하지만 더 쓸 일 있으세요? 승인 받아오세요. 그리고 뭐 해외 연구자 유치비는 원래 못 씁니다. 쓰시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승인 받아오세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으시면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승인을 받는 방법은 그 사용기준 뒤에 별지 21호 서식이 있어요. 그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그 서식에다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연구하다 보면 그때 안 냈는데도 승인 받아서 쓰고 싶은 사항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제출하시고 승인 받고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강의하다가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승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쓰시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는 연구개발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개발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받고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항목이 발의를 받아야 되냐? 대부분의 항목은 맞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수입니다. 저희 회의비 하사 보면 사전 내부 결제 받을 때 저희가 항상 연구 책임자 발의 받으라고 하는 이유도 요것 때문이에요. 활동비도 발의를 받으셔야 되는 비목이기 때문에 사전 내부 결제도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발의라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꼭 그분이 기한을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기한은
요 지원 인력 분들이 하시겠죠. 그분은 결제 라인에만 있으면 됩니다. 꼭 그분한테 막 바쁘신데 와가지고 기한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결제 라인에만 있으면 발의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거요. 두 번째 건 당연히 뭐 RCMS나 이지바로에 등록하고 쓰실 테고, 연구 개발비 지급 전 사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협약은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연구 개발비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연구 개발 기간은 시작했는데 돈이 막 시작하자마자 탁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연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 그 말은 아니에요. 협약에 했는데 아직 연구 개발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체로 부담하셔서 쓰시고 연구 개발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자계자 이체하시면 됩니다. 네. 연구 개발비 지급 전에도 자체 부담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불인정이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불인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제목은 간단해요. 연구 개발 내 사용. 당연한 거잖아요. 뭐 과제가 1월 1일부터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사용하는 건데 왜 여기서 불인정이 날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원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은 그럼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날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비가 사용된 걸로 보는 건지, 뭐 돈을 나간 날일 수도 있고 원인액이 기한한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용역이 완료되거나 물건이 입고된 날일 수도 있고 그 기준되는 시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시점은 입고 또는 이행 완료일입니다. 재료비나 장비비의 경우에는 입고일 기준입니다.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 완료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는 오히려 12월 31일 지나고 나갔어요. 하지만 만약에 12월 31일 전에 입고가 됐으면 인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 12월 31일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입고일입니다. 연구 개발비 지급 시점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입고 또는 이행만 연구 개발 단계 기준이니까 단계일 안에 들어오시면 인정입니다. 네. 그런데도 1월 1일 날 입고되는 경우, 1월 2일 날 입고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네. 저희가 검수 확인서를 받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검수 완료일 봅니다. 검수일 완료일 봐야지 언제 들어왔는지 저희가 알 거 아니에요. 그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 확인서를 쓰실 때 반드시 날짜가 단계 종료일 이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뭐 돈은 먼저 지급했는데 안 들어와도 불인정입니다. 네, 그리고 예외 사항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수당. 그러니까 단계가 끝났어요. 단계가 끝나고 쓸 수밖에 없는 성격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수당 이런 것도 단계 끝나고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저희한테 주시는 정산 수수료, 아니면 평가 관련해서 뭐 인쇄를 하신다든가 그런 거는 성격상 단계 이후에 쓸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 것들은 단계 끝나고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좀 기한을 더 열어뒀어요. 거기까지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번에 작년에 개정되면서 시험 분석 발행 비용이 단계 기간 이후에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명시됐습니다. 예. 보통 시험 분석 그 단계 끝날 때 많이 맡기셔서 이게 약간 논란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시험 분석 맡겼는데 회계사님 12월 31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기한을 좀 더 여유롭게 열어져서 단계 끝나고 사용실적 보고서 발행하시기 전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예상 낭비는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연구비를 쓰실 때는 연구비 카드를 쓰시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만 설명하면 약간 화가 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상시 점검을 했는데 거기 증빙이 세금계산서, 카드, 기타 증빙 이렇게 보여요. 기타 증빙을 썼다는 것은 우선 연구비 카드를 안 썼다는 거예요. 다
다 제로비인데 기타 증빙인 거예요. 그래서 상시 점검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수행기관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왜 다 연구비 카드 안 쓰시고 개인 카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약간 저한테 약간 제가 느끼기에 쌀쌀 맞게 그럼 사유서 올려드리면 되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칙이 연구비 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저희는 우선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정말 불가피할 때만 사유서를 받아들이는 거지 사유서 올려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슨 사유서만 올려주시면 개인카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말 그날 엄격하게 정산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개인카드 쓰시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인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쓰실 수 있으세요. 뭐 연구비 카드 발급이 지연됐다든가 요런 경우 아니면 RCMS는 그러니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대요.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쓰실 수 있으시지만 원칙적으로는 등록된 연구비 카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연구비 사용을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용하세요? 연구 관련성을 저희한테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물어요. 이거 왜 사시냐고. 저희한테도 많이 묻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봤는데 느낌이 좀 쎄한 증빙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쎄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과제와 관련성이 없다고 느끼는 증빙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자문을 받아 오시는데 무슨 기계공학 관련 연구인데 갑자기 뭐 미대 교수님이 자문을 해주신다든가 뭐 그러면 저희가 느낌이 조금 과제 관련성을 저도 물어봐야 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제 관련성을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품위서에 그 과제 관련성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련되지 않은 거는 사지 마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항목별 증빙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뉴얼 받으시면 항목별로 쓰셔야 되는 증빙 자료가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도 매년 업데이트가 되니까 매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샘플 자료 양식은 아마 비영리 기관은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실 텐데 가끔씩 조금 영세하시거나 자료 없으신 데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약간 도움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끝나고 그 이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고요. 원래 있으신 거 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혹시 없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공통 사용 불가 항목입니다. 비목에 상관없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세입니다. 우선 영리기관은 매입세 공제 받으시잖아요. 그럼 물건을 매입세 공제 받으면 연구비로 쓰시면 중복 쓰시는 거니까 매입세, 그러니까 세액 공제 가능한 그 부가가치세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매입세 공제 안 받으실 텐데 위탁과제 가끔씩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위탁과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과제입니다. 비영리 기관도 위탁과제 하셔서 과세시면 부가가치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류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쓰세요, 주류.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정산하다 보면 꼭 영수증에 소주 한 병 반주하시나 봐요. 죄송해요. 소주만 불인정이 아닙니다. 그 영수증 전체 다 날아갑니다. 네. 절대 주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묻죠. 명세를 반드시 뽑아서 드려야 되나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업종이 호프예요. 근데 명세가 없어요. 돈가스 먹었대요. 그럼 저는 불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프집에서 돈가스 드시면 명세서 주세요. 네. 주류 안 먹었다는 거 저한테 입증해 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복 계상은 당연히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내부 거래냐가 중요한데요. 연구개발기관 관에 하는 거래가 내부 거래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시게 되면 뭐 단독으로 주관만 있는 연구 과제도 있으시겠지만 컨소시엄 구성해 오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뭐 주관도 있고 공동도 몇 개 딸려 있고 심지어 위탁까지 같이 하시는 과제들이 대부분일 텐데 서로 현금 거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관인데 만약에 공동으로부터 뭐 재료를 사신다든가 뭐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보지도 않고 불인정. 네. 심지어 나와 나의 거래도 안 됩니다. 나와 나의 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선 나와 나의 거래는 되는 걸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 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쓰시면 불인정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해드리는 항목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동활용 장비 갖추고 계신 비영리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 공동활용 장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설치한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 사람도 와서 좀 쓰시고 심지어 다른 기관도 와서 쓸 수 있는 공동활용 장비 있는 비영리 기관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출연연 이런 데는 많은데 그 공동활용 장비는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거 써도 인정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기관에 있는 공동활용 장비도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하나 바뀌었어요. 그냥 공동활용 장비는 안 되고 제우스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만 된대요. 이게 작년부터 매뉴얼에 실어져 있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마찰이 있어서 2026년 1월 1일로 연장이 돼서 올해부터는 공동활용 장비 쓰시면 예외적으로 인정은 가능한데 제우스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만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또 자체 분석 기관 갖고 계신 연구소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자체 분석 기관 있으시면 거기서 맡기시고 자계자 이체하셔도 됩니다.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해드리는 요게 중요한데요. 정말 쓰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같은 컨소시엄 안에서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주관인데 재료를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밖에 안 판대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무슨 보안 과제라서 거기서밖에 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셔야죠.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 내부 거래 하셔야 되면 사전에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간 임차료도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 하다 보면 갑자기 연구원들 늘어난다고 공간 임차하시고 임차료 쓰시려는 기관들 있으십니다. 요즘에 뭐 위워크라든가 이런 공동 사무실 많기 때문에 쓰시기 쉬운데요. 원칙적으로 그것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그리고 영리기관이시면 계열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모호한 기관 간의 거래가 안 됩니다. 말이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영리기관인데 우리 대표님이 하나 회사를 더 하신대요. 그럼 구분이 좀 모호한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끼리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다른 회사의 또 대표님이시래요. 그 회사랑도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잡을 것 같죠? 잡아요. ICMS에 심지어 알려줘요. 저희한테. 그 기능이 생겼어요. 막 대표님 성함이 같으면 자기네들이 막 크레탑에서 조회를 하고 요 기간은 인적 물적 기간이 모호하니까 확인해 보라고 저희한테 알람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적 물적 구분이 모호한 기간이라면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인적 물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의 기준은 요거는 매뉴얼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대표자 또는 체제주주가 동일한 경우 아니면 뭐 가족인 경우 이런 회사랑은 거래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약간 조금 사소한 거긴 한데 그래도 불인정이 나요. 요런 거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가 한도입니다 라고 하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세요. 그 직접비를 따질 때 혹시 현물도 들어가요?
현금만 따지나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현물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비율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딱 그 사이에서 간당간당 할 때는 요거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넘냐 안 넘냐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물 들어가냐가 궁금하실 때는 요 포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산 프로세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난주까지 바쁘셨나요? 요 말에 약간의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은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오신 겁니다. 사용실적 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3월 31일. 3월 31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네. 그래서 지난달까지 수행기관들이 엄청 바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표정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다 내고 오셨나 봐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저희도 일해야죠. 냈으니까 이제 정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계 기준으로 정산 드립니다. 이제 연차 정산 안 해요. 단계 끝나면 3개월 이후에 사용실적 보고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제 정산 시작합니다. 정산을 하면 바로 저희가 불인정 났다고 불인정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소명을 왔다 갔다 해요. 뭐 엑셀에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미흡한 사항, 불인정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드리고 서로 왔다 갔다 증빙 보완하실 수 있으실 기회 다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차 정산을 이제 하지는 않는다. 단계가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 제출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와의 싸움이 시작될 거다. 요 정도 감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연차 정산을 안 하고 단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상시 점검이에요. 한 번에 3년 끝나고 단계 정산하면은 그 중간에 잘못 썼을 때 보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매달 좀 길게는 분기 단위로 상시 점검 해드립니다. 근데 상시 점검을 해서 저희가 보완 의견을 남겨놨다고 나중에 무조건 불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완해 주시면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시 점검에서 정상이더라도 나중에 불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흡사항이 불인정이 될 가능성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상시 점검에 미흡 의견 남겨드리면 반드시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보완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아까 뭐 그렇게 주류에서 돈가스 먹으면 제가 거래 명세서 주면 인정해드린다고 하는데 3년 뒤에 그 영수증 갖고 오려면 못 가져와요. 근데 저희가 상시 점검에 그때 남겨드렸을 때 갖고 오면 그때는 보완이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점검 의견 남겨드리면 그때 보완해 주시는 게 나중에 불인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상시 점검 얘기해드렸고요. 이제 시작이네요. 항목별. 인건비부터 간접비까지. 제가 사용 기준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조금 말은 빠르지만 말씀드리고 포인트는 반드시 짚어드릴 겁니다.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뒤에도 잘 들리시죠? 네,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누구한테 쓰실 수 있냐면 당연히 참여 연구자 분들한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비영리 기관이라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분까지 쓰실 수 있고, 영리 기관은 참여 연구원한테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참여 연구원이라 하면 아이리스에 등록된 분입니다. 등록하지도 않고 인건비 쓰시면 안타깝게도 저희는 불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참여 연구원 등록을 해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를 물었을 때는 당연히 급여를 쓸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사대보험, 기관부담금과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까지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과제 수행 기간에만 쓰실 수 있죠. 12월 말에 끝나는 과제인데 그 다음 거 월급을 쓰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 영리기관이면 제가 정산할 때 반드시 보는 건 날짜입니다. 뭔 날짜를 보냐면 RCMS나 이지바로에서 인건비 이체한 날짜랑 저희한테 이체증 주실 거잖아요. 이체증상의 날짜를 제가 항상 비교합니다. 영리기관이시라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선이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회사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연구비를 가져가셔야 되지, 연구비를 먼저 다 뽑아놓고 나중에 인건비 주는 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비를 이지바루에서 가져간 날짜와 실제로 그분한테 드린 이체증상의 날짜를 비교를 해서 혹시라도 연구비를 먼저 선이체하셨으면 그건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영리기관이시라면 절대로 연구비 선이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얼마까지 쓸 수 있냐? 얼마까지는 계상률입니다. 계상률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세요? 근데 이 과제에서 만약에 인건비를 1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총 급여 500분의 100이 한 20%가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계상률만큼 그 과제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인건비의 한도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계상률.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분이 아이리스에 입력한 계상률이 한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한도고요. 두 번째 한도는 그 사람이 여러 과제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어디 A 과제는 30%, B 과제는 50%, 뭐 C 과제는 뭐 몇 프로 하실 텐데 그거를 합치셔서 100%를 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도가 두 개예요. 과제별 계상률 한도가 있고 그 사람을 합쳤을 때 한도가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일부 출연연이나 이런 기관은 130%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다 100%이실 거예요. 대학도 100%시고 영리기관도 100%이십니다. 그래서 100%를 넘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니네가 요 과제밖에 안 보이는 거 나 알고 있거든? 야, 내가 여기서 50% 가져가고 다른 데서 한 70% 가져간다고 니네가 어떻게 알겠어? 요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생각 하실까봐 RCMS에서 또 화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알람 화면이 생겼어요. 제가 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떤 거냐면 RCMS에서 이제는 저희한테 알람을 줘요. 100%, 요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 포함해서 100이 넘으면 저희한테 알람이 옵니다. 아까 인적 물적 구분이 모호해도 저희한테 알람 준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알람을 줘서 정말로 100%가 넘으면 저희는 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100% 넘게 쓰면 어떤 회계법인이 먼저 한 150% 썼잖아요. 위에 20 날리고 그럼 다른 그 두 번째 회계법인이 불인정한 거 달라고 해요. 다 초과돼서. 그래서 100이 될 때까지 계속 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 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인건비 계산율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현금 인건비, 현물 말고 현금 인건비를 누구한테 쓸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건비는 불인정이 나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지 않아요. 3,000. 저희 1억까지도 날려봤어요.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인건비 쓸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쓴 거 다 날릴 거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는 한 번 불인정 나잖아요.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가 돼요. 진짜 현금 인건비는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누구한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영리기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인건비 사용 방법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완전 다릅니다. 비영리기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영리기관은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우선 다 된대요. 쓰고 싶은 사람 다 쓰래요. 하지만 요 사람만 쓰지 말래요. 정규직 교수님, 공무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 다 쓸 수 있는데 요 세 사람한테는 현금 인건비 쓰지 말래요. 뭐 교수님이나 공무원 요거는 이해가 가는데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은 야 비영리기관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영리기관 소속 직원인데 갑자기 겸직 신청을 해서 비영리 과제에 참여하시는 경우 있으십니다. 아니면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외부 참여 연구원으로 비영리 기관에 과제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대학 경우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현금 인건비 쓰실 수 없으십니다. 쓰시고 싶으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요게 작년에 들어간 개정사항이에요. 요것 때문에 상당히 문의가 많았는데
이거 반드시 알고 쓰셔야 되고, 저희도 이거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띄시면 나오거든요. 겸직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비영리기관인데 영리기관 소속된 거 저희도 알게 되니까 비영리기관은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 분 말고는 쓰셔도 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이제 영리입니다. 영리는 파지티브 방식이에요. 다 안 된대요. 얘만 된대요. 얘만. 요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다 쓰지 말래요. 그럼 누가 되냐? 중소진견기업이시라면 신규 참여 연구자 되십니다. 신규라면 과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하신 분입니다. 7월 1일로 시작하는 공고일이 7월 1일인 과제세요. 그럼 역산해서 1월 1일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신규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전문 연구 사업자세요. 그 기관이. 그럼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쓰실 수 있으십니다. 혁신법에는 이 두 가지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막 많아지실 텐데, 우리 회사에 있는 기존 인력 어떤 분, 여기 저희는 전문 연구 사업자도 아니고 그분 신규도 아닌데 갑자기 인건비 쓰신 분들이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만 쓸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승인받는 방식은 조금 아니고요. 아까 제가 R&D 부처별 법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부처별 법률에 자기네 과제를 할 때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쓸 수 있는 사유를 다 명시해 놨어요. 네. 제가 뒤쪽부터 이렇게 조금씩 기재를 했는데, 뭐 산업부 과제 하세요? 그럼 아까 산업부는 산업기술 공통 운영 요령 있으십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사람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뭐 IITP 과제 하세요? 그럼 거기에 있는 별도 지침에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제 하는 거, 어느 부처의 과제를 하시는지 알고서 그 부처에 있는 현금 인건비 쓸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법에는 말씀드렸듯이 혁신법에 나와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규 아니면 전문 연구 사업자. 그 두 사람이 아닌데 쓰셨으면 부처별 R&D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쓰는지를 영리기관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진짜 불인정 많이 나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영리기관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과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도 코로나 지침 말씀하세요. 코로나 지침은 끝났어요. 코로나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열어줬는데 이제 23년 말로 끝났습니다. 코로나 지침 이제 없습니다. 쓰실 수 있는 사유 확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영리기관은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비목의 경우에는 비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사용기준 73조에 따라 승인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입니다. 현금 인건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거를 증액하시는 경우나 영리기관만입니다. 비영리기관은 해당 안 됩니다. 감액하시는 경우도 이것도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네. 영리기관이신데 혹시 인건비 모질라서 증액하셔야 되신다면 승인 받고서 증액하셔야 되고 신규 인건비 잡아 놓으신 거를 감액하시는 것도 승인 사항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영리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계자 선의체 그러니까 인건비를 먼저 회사에서 주시고 나서 빼가셔야 되니까 선의체는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외부 참여 연구자 있으신 과제 있으십니다. 그때는 증빙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외부 참여 연구자 기관자 확인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 과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점검표여야 됩니다. 저희가 과제 배정하면 이 인건비 점검표를 같이 보내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인건비 불인정이 많이 나니까 중간중간에 인건비를 관리하실 수 있는 인건비 점검표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인건비 점검표에 입력하셔야 되는 변수는 3가지입니다.
세전급여, 인건비 계상률. 세 번째는 아이리스나 이지바로에서 사용하신 인건비 금액.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전 금액하고 인건비 계상률을 입력을 하시면 그 계산된 로직에 의해서 한도가 나와요. 뭐 이러겠죠. 월급이 500만 원이고 인건비 계상률 20이면 한도가 여기서 100만 원으로 딱 나와요. 그 한도랑 실제로 사용하신 이지바로에서나 RCM 사용한 금액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초과라고 하면 빨간색이 딱 떠요. 근데 한도보다 낮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를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점검표를 입력하시면서 인건비 집행하시면 사실 불인정이 날 이유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점검표 없으시면 끝날 때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요. 증빙 자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도를 알려면 급여 명세서 봐야겠죠. 총급여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계좌이체 한 거 주셔야지 실제로 계좌이체 했는지 실제성 확인될 거고요.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매번 주실 필요는 없고 과제 끝나고 한 번은 주셔야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미 퇴사를 하셨던 분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게 그분이 언제 퇴사하셨는지, 언제 입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과제 종료 시점에 달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발급받지 마시고요. 퇴사자 포함으로 해서 발급 받아주세요. 중간에 참여연구원 있었는데 퇴사자 포함으로 발급 안 받아주시면 저희는 그분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급 받으실 때 그 퇴사자 포함으로 발급받는 체크하는 날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정산 끝나실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샘플 양식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끝났고요. 학생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좀 빠른가요? 좋아요? 이해돼요? 네. 학생 인건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서 할게요. 영리기간 정산을 하는데 거기 학생 인건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학생 인건비 왜 잡았어요? 하니까 어떤 학생, 제가 아는 학생이 너무 참한데 좀 꼼꼼해서 그 과제 책임자분이 참여연구원 등록하고 학생연구원 비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리기관 학생 인건비 쓰실 수 없는 기관이세요. 학생 인건비는 무슨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하고 학역 협동과정 맺어 있는 뭐 출연연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기관들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일반 비영리도 쓰실 수 없으세요.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기관이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신다면 못 쓰시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학생 인건비는 반드시 쓸 수 있는 기관인지를 확인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인건비랑 뭐 참여연구원 등록하시고 쓰시면 되고 뭐 통합학생기 관리 기관이시라면 뭐 어차피 한 번에 빼가실 테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 인건비랑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기관이 학생 인건비 쓸 수 없는 기관인데 쓰시면 통으로 다 불인정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개정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임신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아휴직이 있고 출산휴가가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인건비를 쓰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휴가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인건비 쓰시잖아요. 출산휴가는 인건비를 쓰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네, 인건비 사용하시면 돼요.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보조받으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빼고 인건비 차감한 한도 내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쓰시면 되고 요번에 들어간 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대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계속 연구하시는 기간이니까 인건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구하시는 기간 아니시니까 인건비 원칙적으로 쓰실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대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취지는 이런 거예요. 학교 같은 데에는 그 과제 수행을 전제로 취업하시는 뭐 비전임 교원 같으신 분들 있으신데,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그 4대 보험이랑 그 퇴직급여 충당금은 계속 발생하니까 그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비용인데, 그런 분들의 좀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그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더라도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쓸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들어간 개정 사항이고요. 다만 인건비로는 쓸 수 없고요.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네. 영리기간도 쓰실 수 있는데 영리기간은 또 아무나 쓰실 수는 없고요. 원래 하시던 과제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참여 안 하던 과제에 갑자기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시던 과제에서 현금 인건비 쓰셨던 분들만 영리기간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비 아니고 간접비로 쓰셔야 되는 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 여기 나왔네요. 아까 한도 초과. 제가 100% 넘어도 이제 RCMS에서 알람이 온다고 했죠. 이게 그 화면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인건비 계상률 과다, 한도 초과, 그리고 우리 과제 말고 다른 과제가 막 뜨면서 여기 계상률이 딱 뜨거든요. 다른 과제에 얼마 이마? 합치면 100이 넘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를 넘어서 인건비 계상률 입력해 주시면 안 되십니다. 네. 저희가 시설 장비 재료까지만 하고 5분만 쉬다 갈게요.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활동비는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장비비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시설 장비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장비비부터 설명을 할게요. 장비비에서 이런 게 처음에 중요해요. 장비는 연구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일반 장비도 있을 수 있어요. 장비비로 쓰는 건 연구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연구 장비고 뭐가 일반 장비냐, 이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포함사항 보지 마시고 제외사항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연구 장비에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기기 이런 거는 범용적인 거잖아요. 그 과제에만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범용적으로 쓰시는 거는 연구 장비라기보다는 일반 장비로 봐서 연구실 운영비 이런 거로 쓰셔야 됩니다. 네. 장비비로 쓰시는 거는 현재 수행하는 있는 과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는 장비를 연구 장비비로 쓰셔야 됩니다. 네. 연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서관, 강의실, 교수 연구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연구에 하시는 그 시설만 연구시설로 보고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장비비부터 쓸 수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입 설치비. 너무 당연한 거죠. 장비 사실 거예요? 사세요. 요 비목으로. 설치하실 때 요 비봉으로 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운반비 같이 드셨어요. 장비 하시다가 그것도 장비비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임차하셔도 되고 그것도 장비비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세 번째, 유지비. 장비비 쓰시다가 고장 나셨어요? 수리하세요. 장비비로. 심지어 요 과제비로 사지 않은 장비라 할지라도 요 과제에 투입되는 장비, 뭐 기존 장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 장비에 대한 유지비도 쓰실 수는 있으신데 좀 입증은 해주셔야겠죠. 그 장비가 요 과제비로 산 게 아니니까 요 과제에 쓴다는 거를 입증을 해주신다면 그 과제의 수리비도 장비비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예, 연구 인프라 조성비는 해당되는 과제들이 그 개별적으로 있으세요. 그 과제는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도 똑같아요. 구입하시면 구입하시고 사실 재료비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 세부 용도는 시험 제품, 시험 그 설비 제작비. 저희 과제의 목표가 뭔가 시제품, 뭐 프로토타입 이런 거 만드시는 과제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 거 만드세요? 쓰세요. 네. 자체적으로 만드실 때 쓰셔도 되고 외부 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재료비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나씩 장비비, 재료비의 주요 사용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비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비비에서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포인트는 두 번째랑 다섯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비비는 3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3천만 원이 넘으시면 계획서에 기재를 해주시고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3천만 원 이상 장비를 아무 승인 없이 쓰시면 불인정입니다. 저희가 승인 문서 반드시 요청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또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놓치세요. 샀어요. 승인을 받고 샀어요. 근데 하다 보면 원래 살려던 장비에서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도 승인입니다. 네. 원래 살려던 장비가 A였는데 좀 사양을 달리해서 B를 사신다든가 그래도 다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변경돼도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5천만 원짜리인데 한 8천만 원짜리로 금액이 증가됐어요. 그래도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얄짤없지는 않습니다. 여유는 드려요. 20%. 원래 5천만 원 장비였는데 한 5,500, 20% 범위 이내로 변경되시는 거는 그거는 승인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20% 이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되시면 다시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승인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장비비 그 큰 돈을 드린 이유는 그 장비 사라고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안 사시게 되시면 다른 비목에 막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사지 않으신 경우에도 승인을 받고 만약에 비목 변경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승인 하시고서 비목 변경 하셔야 됩니다. 잔액으로 남겨두시거나 하셔야지 마음대로 사지 않고 다른 비목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3천만 원 이상 살 때, 변경할 때, 살려던 거 안 살 때 다 승인 받으셔야 된다는 사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다섯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구비는 연구개발 기간 안에만 쓰시면 된다고. 하지만 장비는 아니에요. 장비 샀으면 적어도 2달은 과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장비비 사는 거니까 연구과제 단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12월 말 종료되는 과제세요. 갑자기 11월 1일 날 사시면 불인정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사셔야 돼요. 장비는 그 과제에 쓰라고 드리는 비용이에요. 적어도 2달 전에는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개정이 된 건데 뭐 단계를 이게 1단계, 2단계 거쳐서 구축하는 장비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럼 1단계 말에 갑자기 장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승인을 받으시면 단계에 걸쳐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뭐 1단계에서 성금 내시고 2단계에 잔금 내셔도 승인을 받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2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그러면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십니다. 요것도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네. 재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는 그거는 없어요. 그냥 12월 말까지만 쓰시면 돼요. 장비랑 다르게 뭐 2개월 전까지 사용하시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과제 관련성. 그 재료비라는 게 약간 법료 재료라는 게 약간 요 과제에도 쓸 수 있고 저 과제에도 쓸 수 있는 성격이 보통 재료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재료의 품위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이 재료가 요 과제에 관련돼서 샀다는 거를 품위서에는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제 번호를 기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단계에 이 재료를 투입한다든가 요 정도 과제 관련성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12월 31일 날 들어왔다는 걸 저희한테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수 확인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검수 확인서에 검수 일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현물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현물은 사실 영리기관에서밖에 잘 안 쓰고 인건비 현물 제일 많이 쓰실 텐데 가끔씩 장비 현물 잡으시는 기관 있으세요. 장비 현물은 조금 까다로워요. 조건이 4개입니다. 여기 첫 번째가 이 장비 현물의 조건인데 첫 번째는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서 산 장비를 갑자기 이 과제에 또 현물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산 것만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체 재원으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은 구입가의 20%입니다. 네. 올해 20% 하고 내년에 20% 또 해도 돼요. 네. 1년 연차별로 20%까지 밖에 등록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장비는 현물로 쓰실 수 없으세요. 오래됐다는 거의 기준은 5년입니다. 네. 5년 과제 시작일로부터 5년 전에 산 장비는 안 되세요. 최근에 산 장비만 현물로 잡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마다 내용연수 관리하실 텐데 내용연수가 끝난 과제는 현물로 쓰실 수 없으십니다. 네, 좀 복잡하죠? 저도 그래서 현물 장비 만약에 올라오면 요거 보면서 조건 맞는지 한번 다 체크해 가면서 하거든요. 물론 현물 부담 확인서 내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한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확인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 맞추셔서 사용했는지를 저도 확인하니까 기준 맞추셔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구매 의뢰서부터 거래 명세서, 검수 확인서, 지출 결의서 이 서류를 다 드려야 되나요? 뭐 하나라도 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다 주시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뭐 다른 증빙으로 뭐 이런 거 세금 계산서에 막 이렇게 뭐 써 있잖아요. 뭐 샀다고. 그걸로 거래 명세서랑 똑같으면 다른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들 있으세요.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시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다 제출해 주시는 게 원칙이고 그래도 이 중에 중요한 거를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는 구매 의뢰서와 검수 확인서입니다. 구매 의뢰서는 과제 관련성 저희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구매 의뢰서에 써주셔야지 확인할 수 있고 검수 확인서는 12월 31일 안에 입고됐는지 저희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검수 확인서 반드시 제출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는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활동비는 짜잘짜잘하게 할 내기가 많아요. 가장 많이 다툼이 있는 게 활동비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뭐 12만 3천 원, 15만 7천 원, 회의비, 출장비 뭐 이런 건데 요게 저희가 서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항목도 참 많잖아요. 활동비가 쓸 수 있는 게 11개나 돼요. 심지어 마지막은 그 밖의 비용이래요. 찾다 못 찾으면 관련 있으면 그 밖의 비용으로 쓰래요. 네. 그만큼 활동비에서 중요한 거는 과제 관련성입니다. 과제 관련만 있으면 뭐 회의비, 활동, 뭐 출장비, 뭐 찾다 못 찾으면 그 밖의 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인건비도 아니고 장비비도 아니고 과제 관련해서 쓰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 밖의 비용까지 있는 게 활동비입니다. 각 사용 용도별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씩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하나씩 들어갈게요. 네. 연구활동비의 주요 특징은 과제 관련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찾다 못 찾으면 그 밖의 비용. 가장 중요한 건 과제 관련성입니다. 출장을 가면 과제 관련된 출장을 가시고요. 회의를 하시면 과제 관련된 회의를 하시고 자문을 하시려면 과제 관련된 자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 관련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과제 관련성 필요한 만큼. 회의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비는 원칙적으로는 식비를 쓰실 수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 텐데 식비 쓰는 게 회의비 아니야 이럴 텐데 원칙적으로는 식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사전 내부 결제를 받은 경우에만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규정이고요. 내부 결제, 회의비, 식비, 사전 결제하실 때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수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명단을 구체적으로 뭐 사람 이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참석자 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지 참석자 수에 비례해서 회의비가 지출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참석자 수까지는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요하니까 활동비의 하나인 회의비도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요하고 사전 내부 결제 받으실 때 연구 책임자가 결제 라인에는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회의비는 언제까지 결제를 받는 게 사전이냐? 돈 쓰기 전입니다. 밥 먹고 회의하세요? 밥 먹기 전에 받으셔야 되고요. 기한을. 회의하시고 밥 먹으셨어요? 그럼 결제 시점이 더 뒤로 가니까 돈 쓰기 전까지만 기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들 있으세요. 기한은 했는데 연구 책임자가 결제를 안 했대요. 기한만 사전에 해주시면 사전에 해주신 겁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내가 원래 기한한 내용과 실제 회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뭐 4명만 회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동 연구자에서 1명 더 데리고 와서 5명 됐어요. 때려보지 마시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회의록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과를 안 먹고 음료나 생수만 먹으시는 경우들 있으세요. 그럴 때는 사전 기한이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상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잘 사전 기한 그 회의비 결제를 해주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중간 하나씩 사전 내부 결제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고 그 기한 사전 내부 결제 문서를 안 줄 것 같지는 않은데 해서 보니까 업종이 그 카페 뭐 요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 카페에서 음료 먹었겠지 하고서 제가 넘어갔어요. 결제 문서 없어도. 근데 업종이 양식도 나오고 한식도 나와요. 커피만 먹어도 그게 양식 업종으로 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전 내부 결제 문서는 없고 그 영수증에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영수증에는 그 명세가 없는 영세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로 사전 내부 결제 음료만 먹고 생략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영수증에 그 음료만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세 있게 뽑아 드리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의비는 우리 기관끼리만 하셨을 때는 식비 쓰시면 안 돼요. 네. 다른 외부 참석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부 참석자라 하면 우리 기관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주관인데 공동 사람이 1명만 와도 그분도 외부고 그러면 회의비, 식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관 간에만 하는 회의비는 안 된다. 뭐 근데 요거 좀 저는 이상한데 외부 참여 연구자는 외부 참석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관 사람이 아닌 외부 참여 연구자 인건비로 쓰시는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과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서 외부 참여 연구자를 뭐 외부 참석자로 보고서 회의비를 쓰시는 건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회의비는 한도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비영리 기관이면은 보통 자기 내부 규정이 한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인당 3만 원, 5만 원. 없으신 기관은 실비로 쓰시면 되고 그 대신 좀 사회 통념상 적절한 한도 이내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롯데 호텔 나오면 제가 당황스러워 하니까 적절한 사회 통념상 한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티파 과제 하시는 분들은 티파는 한도가 별도로 있어요. 5만 원, 3만 원에서 늘었어요. 하지만 작년 말에 이게 개정이 돼서 기존 과제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 말 이후로 신규로 하는 과제에만 5만 원으로 늘었고 기존 과제는 아직도 3만 원입니다. 티파 과제만 해당됩니다. 네. 회의비 증명 자료는 당연히 회의비 사전 품위서 내주셔야 되고요. 회의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출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장비는 참여 연구자들한테만 쓰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가끔씩 출장을 한 5명 간다고 돼 있는데 그 명단에 3명만 참여 연구자이고 2명이 참여 연구자가 아닌 분들 아는 출장 기한문이 있으세요. 어쩔 수 없지만 참여 연구자가 아닌 출장 신청 그 출장비는 불인정이 됩니다. 뭐 비례해서 하거나 저희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출장비 쓰실 때는 참여 연구자들한테만 출장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용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 규정, 여비 규정 쓰시면 되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내부 규정이나 공무원 규정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웬만하면 내부 규정 갖고 계실 거예요. 내부 규정 준수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실비로 출장비 쓰는 기관들 많으실 겁니다. 막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막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막 영수증이 한 20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325불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나보고 찾으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가끔씩 그거를 맞출 때 희열이 있기는 하지만 그 희열은 여러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반드시 출장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출 내역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정산이 힘들어요. 네, 산출 내역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장 신청 가시면 내부 규정. 내부 규정을 안 주시는 데가 있어요. 내부 규정 안 주잖아요. 상시 점검이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내부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을 못해요. 한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제 시작하시면 내부 규정 반드시 업로드 해주시고 과제 진행해 주셔야지 상시 점검을 못한다니까요. 네, 내부 규정은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 가실 때는 별도의 증빙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갔다 오신 다음에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출입국 사실 확인서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여권의 사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때 챙겨주세요. 그분 퇴사하시면 못 받잖아요. 네. 그때 증빙 국외 출장이면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운영비 안에 또 쓸 수 있는 항목이 4가지예요. 연구실 운영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연구 환경 유지비. 세 번째는 사무용품비. 네 번째는 소모성 비용인데요.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을 쓰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특히 영리기관은 여기서 불인정 많이 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영리기관은 1번, 2번 항목을 쓰시려면 사전에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신 항목만 쓰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영리기관이시라면 활용 계획에 먼저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비영리는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용품비는 뭐 영리든 비영리든 별도의 승인 없이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모성 비용은 영리는 쓸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쓸 수 없는 항목이고 비영리만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비영리는 4개 다 별도의 승인 없이 쓰시면 되고요. 영리라 하시면 2개는 미리 사전 승인, 하나는 승인 없이 쓰셔도 되고요. 네 번째는 쓸 생각 자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1번, 2번 쓸 때는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승인 문서에 쓰셔야 돼요. 안 써있네요. 품목, 단가, 총액 이런 걸 쓰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인 받았어요. 품목, 단가, 총액 써서. 근데 바뀌잖아요. 그것도 다시 승인 받으셔야 돼요. 원래 사무용 기기 뭐 이런 거겠죠. 노트북, 컴퓨터 그거 산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금액이 증가되거나 품목이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면은 그것도 다시 영리기관은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뭐 복합기 이런 거 쓰실 때는 비영리기관은 그냥 내부 규정만 있으시면 되고요. 영리기관은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2가지예요. 사무용이 있고요. 연구용이 있어요. 네, 쓰시는 비목이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뭐 윈도우, 뭐 한글과 컴퓨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범용성은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정말로 연구에 하시는 연구용은 별도의 비목이 따로 있습니다. 요 비목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무용 쓰실 때는 영리기관은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승인 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AI들 참 많이 쓰세요. 뭐 챗GPT나 뭐 이런 거, 제미나이 같은 거 이거 뭐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범용성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계획서 쓰신다든가 결과 발표문 쓰신다든가 GPT로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도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봐서 영리 기간은 승인 받고 쓰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챗 GPT가 버전이 많더라고요. 막 진짜 엄청 비싼 버전도 있고 막 전문적으로 막 코딩하고 이런 과제 하시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입증을 해주셔야죠. 이걸 정말로 연구용으로 썼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연구용은 사전 승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범용성이다. 그래서 영리기관에 쓰실 때에는 승인을 받고 쓰라는 게 저희가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제 연구실 운영비, 두 번째는 연구 환경 유지비입니다. 연구 환경 유지비의 정의는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쓰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제와 관련된 거를 쓰셔야 됩니다. 뭐 온도를 맞춘다든가 습도를 맞춘다든가 뭐 그래서 에어컨을 산다든가 난방기를 산다든가 이런 거지 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수기를 사신다든가 청소기를 사신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웃으시지만 진짜로 정수기, 청소기 사십니다.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해 주세요. 정말 먼지가 없기 때문에 청소기를 사셔야 되는 건지 정수기가 필요한지 과제와의 관련성이 입증이 안 되시면 비영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제 관련성을 입증해 주시고 과제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하실 때만 사용해 주세요. 네, 이 세 번째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는 승인 없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과제 관련되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사세요. 방석, 다이어리, 시계. 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쓰시는 거 좋습니다. 과제와 관련되게 쓰세요. 갑자기 12월 말에 A4 용지 막 100박스 없는 거 같죠? 근데 또 입증하라면 또 어떻게 또 입증을 하세요? 갑자기 막 출력물을 저한테 막 사진을 막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과제에 쓸 만큼만 사셔야 되는 거, 개인성 물품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모성 비용. 요거는 영리기관은 쓰실 수 없고 비영리기관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곽티슈 뭐 이런 거겠죠. 네, 영리기관은 쓰실 수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도.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비의 40%.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쓸 수 있는 사용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뭐 자문 받으실 때는 보통 전문가 활용비 쓰시고요. 마지막에 시험 분석 같은 거 하실 때는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고요. 그 세 개를 합쳤을 때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으로는 다 잘 써와요. 근데 저희도 상시할 때는 그게 40% 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계 끝나고 다 합쳐봐야지 40% 넘는지 알거든요. 막 이거 합치고 했는데 40%가 넘으면 상시에는 말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상시 때는 저희도 모르니까. 하지만 단계 끝나고는 이제 합쳐보죠. 그럴 땐 불인정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쓰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문 받으실 때 전문가 활용비 쓰시잖아요. 연구개발기관 간에 자문비는 쓰실 수 없어요. 내가 주관기관인데 공동기관에 계신 분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셔도 기관 간 거래잖아요. 그분한테는 자문비 쓰실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은 예외가 있어요. 영리기관 예외 없습니다. 다 안 돼요. 그 기관 간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심지어 우리 기관에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못 쓰십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를 뒀어요. 같은 부서에만 있지 않으면 쓸 수 있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비영리 기관이고 상대방도 내가 주관이고 공동도 비영리예요. 근데 그 공동에서 연구하는 그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서에 있지 않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만 겹치지 않으면 비영리 기간은 쓰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영리 기간은 뭐 최소 단위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 기관 간 거래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 쓰실 때 저희가 자문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요번에 이게 매뉴얼에 들어갔어요.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내라는 게 작년 매뉴얼에 들어간 겁니다. 소속을 왜 보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관 간 거래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은 왜 보겠어요? 과제 관련된 사람인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학과 교수인데 갑자기 기계공학 과제에 자문해 주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이력서죠. 뭐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력서를 증빙으로 전문가 활용비 쓰실 때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는 작년에 들어간 게 요 증빙이에요. 시험 분석 의뢰서. 요거를 증빙으로 내주셔야 되는데 의뢰서 없이 그냥 시험 분석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뭐 공식 문서는 없으시더라도 뭐 이메일 같이 의뢰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인력 지원비. 여기 출장 이런 교육 있잖아요. 연구 인력 지원비는 이런 데 쓰시는 거예요. 뭐 교육 받으러 가실 때, 아니면 야근하실 때, 학회 가실 때, 연구 인력을 지원하실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게 연구 인력 지원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련된 교육을 가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막 토익 공부하시나 봐요. 막 그런 어학 교육 받으셨다고 저한테 증빙을 내세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제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과제 관련성을 확인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과제 관련되지 않은 교육을 받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토익 학원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저는 과제 관련성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으시는 거 좋습니다. 학회 가는 거 좋아요. 관련된 학회 가시고요.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도서 사실 수 있으십니다. 관련된 도서 사셔야 되니까 도서 목록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와 관련돼서 쓰셔야 되는 거고, 혹시 야근하시잖아요. 야근식 때도 쓰실 수 있고, 야근식 때 쓰셨으면 근무 기록 대장, 야근 대장 제출해 주셔서 뭐 어떤 이유로 야근했다고 과제 관련성 간략히 기재해 주시고, 연구 인력 지원비도 당연히 참여 연구원한테만 쓰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야근식 때에 뭐 5명이 드셨는데 3명만 참여 연구원이신 분들 있으세요. 참여 연구원 분들이 안 드신 식대는 불인정이 되니까 참여 연구원한테만 쓰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가끔씩 쓰세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과제 끝날 때쯤 특허 받으시잖아요. 근데 특허를 진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할 때 쓰는 거는 간접비예요. 출원비, 등록비는. 근데 출원하고 등록하기 전에 특허 사무실에서 뭐 컨설팅 같은 거 해주세요. 뭐 요런 특허가 지금 뭐 이미 있다 없다 뭐 그렇게 컨설팅 같은 거를 해주더라고요. 뭐 특허 전략도 짜주기도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고요. 정말로 이제 특허 출원해야 된다 할 때는 간접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나왔네요. 소프트웨어 활용비.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2개라고 말씀드렸죠. 범용성 소프트웨어, 연구실 운영비로 쓰시는 거. 그거와 대비되는 걸로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 요 비목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전 승인 사항은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비비랑 마찬가지로 2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셔야 돼요. 연구용 소프트웨어 하시면 2달은 쓰시라는 말씀이세요. 뭐 11월, 12월에 못 쓴다는 게 아니라 계약은 적어도 10월 전까지는 하시고 쓰시는 건 다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장비비처럼 요것도 종료일,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범용성과 다르게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실 때 요거는 그 범용성이랑 과제 관련성을 입증해 주시면 쓰실 수 있고,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2번째는 과제 기간을 초과해서 임대나 구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거의 뭐 사시는 것보다는 구독하시잖아요.
근데 과제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막 1년짜리 구독하면 6개월 넘는 거는 불인정 사항이죠. 예.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사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1년 단위로밖에 구독 기간이 없대요. 그 소프트웨어의 최소 단위는 월이 없대요. 하려면 연으로 하래요. 어쩔 수 없이 최소 단위 때문에 기간을 넘기잖아요. 그것까지 다 인정해드려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연 단위밖에 없었다는 걸 저희한테 입증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런 게 초과되잖아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월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불인정해요. 아니, 기간 안에 끊을 수 있었는데 최소 단위가 더 작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걸 쓰면 불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연 단위가 최소 단위였다. 그래서 기간을 초과했다. 요거는 인정해드립니다. 네. 최소 단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는 거는 인정을 해드린다. 그래도 최소 단위를 입증을 해줄 수 있는 뭐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거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왼쪽에 연구 라이센스라고 써드렸는데요. 표현이 연구가, 그러니까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퍼머넌트. 그러니까 계속 과제, 아예 그 라이센스를 사는 거예요. 구독하는 거 말고.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스를 산다는 거는 과제 기간을 넘어서 쓴다는 의미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그런 경우는 있으세요. 아예 구독이 없고 팔기밖에 안 하는 뭐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뭐 월 단위로 해서는 뭐 월달이 100만 원인데 그래서 1년 하려고 하면은 월 단위는 1200만 원인데 사는 게 한 500이래요. 더 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연구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트 서비스 요것도 가끔 쓰세요.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나 요런 건데 요거에서 주의할 점은 요것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종료일 2개월 전에 계약하셔야 되는 비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비비. 아까 두 번째, 소프트웨어 활용비. 세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요거는 무조건 2개월 전에는 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그 밖의 비용. 찾다 못 찾으셨어요? 그 밖의 비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논문비를 쓰셔도 되고요. 인쇄비를 쓰셔도 되고요. 우편비를 쓰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과제와 관련된 비용을 찾다 못 찾으시면 그 밖의 비용을 쓰시면 되는데 과제 관련성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택배비 쓰시는 거 좋으세요? 뭐 주간하고 공동하고 왔다 갔다 택배할 수 있으면 갑자기 그냥 그 택배 영수증만 주시면 저희는 그게 뭐 요 과제로 쓰셨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반품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수령인이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품위서라든가 뭔가 요 비용이 정말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쓰시는 것까지는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냥 쓰지 마시고 인쇄를 했으면 인쇄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과제에 관련된 인쇄라든가 택배비면 과제 관련 택배비라든가 요런 거를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활동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Q&A가 이게 저희가 만든 Q&A가 아니라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Q&A인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서 요건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의가 했는데 같이 회의를 했대요. 주간 공동이. 근데 끝나니까 주간이 우리가 공동인데 주간 사람들이 다 갔대요. 그럼 우리끼리만 밥 먹으면 외부 참석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요. 그 Q&A가 있는데 회의는 같이 했어도 밥은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된대요. 네, 외부 참석자가 없는 걸로 본대요. 뭐 의도는 알겠어요. 확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런 Q&A 있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네, 중간중간 말씀드린 내용이 다 Q&A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받으면 참 좋죠. 근데 여기서 불인정 나잖아요. 연구 책임자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지원 인력분들한테 보통 연락 안 오시고 연구 책임자분들이 연락 옵니다. 네. 그만큼 좀 여기서 불인정이 나면 좀 아깝잖아요. 네. 연구수당은 사실 한도만 준수해 주시면 불인정 잘 안 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수당은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과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건비랑 다르게 근접 지원 인력한테는 주실 수 없고 참여 연구원한테만 주실 수 있는 게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을 집행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기여도 평가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여도 평가서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점검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과제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기여도 평가서에 무조건 다 있으셔야 됩니다. 0점을 주시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평가 자체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참여 인력을 다 다운받아 놓고 기여도 평가서를 대사해서 혹시 평가 안 한 사람 있는지 반드시 봅니다. 퇴사하신 분들 가끔씩 빠뜨리시는데 그 기여도 평가 기간에 있으셨던 참여 연구원들은 기여도 평가 반드시 해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도예요. 한도는 3개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참여 과제 책임자분들한테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도 3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도는 인건비의 20%입니다. 여기서의 인건비는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 미지급 인건비까지 다 해서 합친 금액을 20%를 곱했을 때 연구수당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사용 용도와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인건비예요. 만약에 인건비가 불인정이 나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20% 곱한 연구수당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선은 인건비의 20%가 한도다. 인건비가 만약에 100이 잡혀 있으면 연구수당이 갑자기 30이 잡혀 있다. 느낌이 쎄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100이면 연구수당의 합은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를 더한 게 한도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과제비를 다 쓰실 수도 있고 좀 남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한 100이었는데 직접비 예산이 한 70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때 직접비 사용 비율이 70%예요. 원래 예산 대비 쓰신 거. 근데 직접비 사용 비율이 70%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20을 더하세요. 그럼 90%가 되잖아요. 그럼 그 90이 연구수당의 한도입니다. 원래 연구수당 예상의 90%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직접비를 80% 이상 다 쓰셨잖아요. 그럼 연구수당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보통은 다 직접비 80% 이상 소진하시는데 혹시라도 과제가 중간에 잘 안 되시거나 해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낮으신 과제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20%를 더한 게 연구수당의 한도가 되고 연구수당이 원래 100이 잡혀 있어도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비 80% 넘으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보다 적을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20, 두 번째 20, 세 번째는 70입니다. 한 명한테 몰아서 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몰아서 준다는 거는 한 사람한테 70% 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수당이 총액 100인데 연구 책임자가 70을 가져가시는 건 괜찮아요. 80은 안 돼요. 네. 한 사람은 전체 단계 기준으로 총 70까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2명이 시작했다가 1명이 나갔어요. 그래도 2명이에요. 단계 기준으로 2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근데 끝까지 1명이었어요. 처음에 연구 책임자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1명이었어요. 그럴 땐 100%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일 때만 100이고 한 번이라도 2명 이상 있었으면 한 사람한테 70% 넘게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요 세 가지 한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의 20,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 그리고 연구수당 재상액의 70%. 네. 마지막에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산업부 과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과제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그리고 증명 자료는 간단해요. 아까 기여도 평가했으니까 기여도 평가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해 주실 거잖아요. 뭐 그러면 계좌이체 증빙 인건비처럼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접비입니다. 많이 왔어요. 거의 왔어요. 네. 간접비는 이것도 영리기관이랑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비영리기관들 표정이 편안해요. 고민 안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기관은 그냥 흡수하세요.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한 내에 흡수만 잘 하셨으면은 적절하게 사용한 걸로 보기 때문에 비영리 기간은 사실 간접비에서 그렇게 고민하실 거 없으십니다. 근데 영리 기간은 직접비랑 똑같이 하나씩 증빙 다 내셔야 돼요. 어떤 거 쓰시면 뭐 연구실 안전관리비 쓰시면 그 증빙 내셔야 되고, 특허비 쓰셨어요? 특허비 증빙 하나씩 증빙 다 내셔야 됩니다. 쓰시는 방식이 다르신데 그렇다고 비영리 기관이 여기서 웃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 기관도 간접비에서 불인정이 납니다. 무슨 말이야 할 텐데, 비영리 기관이 간접비에서 불인정이 나는 건, 간접비는 어차피 흡수하면 저희가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간접비성 항목을 직접비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특허 비용은 간접비로 쓰셔야 돼요. 근데 비영리 기관은 흡수한 돈에서 쓰셨어야 됐는데 만약에 그거를 직접비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불인정이 나요. 네. 간접비를 간접비로 쓰는 건 저희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비영리 기관은. 근데 비영리 기관에서 간접비인데 그걸 직접비로 쓰시면 그건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도 이게 간접비성 항목이구나, 이 느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쓰시는 게 직접비인지 간접비인지 알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간접비로 쓸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쓰시는 항목들을 제가 몰아놨어요. 첫 번째는 우선 영리기관이실 때만 이건 쓰실 수 있는데 연구인력 지원비입니다. 어차피 간접비, 비영리기관은 흡수하기 때문에 다 연구지원인력비 쓰실 테고, 영리기관에서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간접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간접비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리기관은 항상 고민하십니다. 이 간접비 받기는 했는데 어디다 써야 되지? 근데 만약에 산업부 과제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하세요? 그럼 여기로 쓰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지원 인력들 있으실 거잖아요. 지원 인력 인건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요 부처별로 별도의 교육이 있어요. 그 수료증 내셔야지만 쓸 수 있으십니다. 영리기관이신데 혹시 산업부 과제나 티파 과제 하시면은 교육 받고서 지원 인력 인건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인건비로는 쓰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로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요거 같아요.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특허 내시잖아요. 출원비 등록비 쓰실 때 요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과제 하시면 마지막에 기술자료 임치하시잖아요. 그것도 간접비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게 가장 많이 쓰시는 거고, 오히려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되는 건 알겠는데 요런 거 안 돼요. 세콘비. 뭐 이런 거를 보안관리비로 그냥 쓰세요. 회사 세콘비는 이런 거 과제에 쓰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검진 받으세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쓰실 수 없으세요. 뭐 특수한 과제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화학물질을 다룬다든가. 그러면 법에서 건강검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특수검진 가능한 거지 일반 검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요런 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영리기관에서 연구지원 인력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데 여기 특별한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을 완료한 자, 여기 교육을 이수한 자, 저희한테 이수증 주셔야지만 영리기관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간접비도 한도가 있어요. 가끔 이거를 걸리세요. 모르고 계세요, 보통. 여기. 간접비는 직접비를 만약에 너무 안 쓴 기관 있으세요. 예산을 다 받아놨는데 막 중간에 과제가 조금 빠그라졌나 봐요.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직접비 소진을 한 2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간접비도 원래 예산 다 쓰시면 안 되고 20%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컷이 있어요. 50%보다 직접비를 적게 쓰시잖아요. 그럼 간접비도 적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50%보다 간접비를 51%만 쓰셔도 그럴 때는 간접비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직접비를 50%보다 적게 쓰셨다 하면 간접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직접비를 50%를 초과했다. 그럼 간접비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정말로 가끔씩 있으세요. 50%도 못 쓰는 과제들 직접비를. 그럴 때는 간접비도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의 목표는 요거라고. 강의의 목표는 여기에 불인정 유형이라고 써 있는 거를 읽었을 때 아, 이 말이구나. 아, 이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실제로 정산하실 때 이거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막 그런 건 잘 없으세요. 막 정말 막 연구비를 횡령을 하신다든가 막 그렇게 해서 불인정 나는 건 진짜 드물어요. 불법 행위를 하신다든가. 불인정 나는 거는 기준을 몰라서 불인정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교재 저희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게 유료로 하는 강의도 아니고 무료로 하는 강의고 저희 태상과 인연을 맺은 게 참 소중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과제 내용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다 숙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불인정 유형이라고 써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 연구비 집행하셔야겠다는 이런 느낌 가지고 연구비 들어가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 나와 있어요. 끝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간단히 서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보셔도 되고 아까 인사드렸는데 제가 오은경이거든요. 네, 오은경 회계사인데 가끔씩 저를 오은영 회계사라고 많이 부르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금쪽이 상담만 해드리고 연구비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저희 태성하고 이렇게 통화하실 일이나 메일 보내실 일 많으실 거예요. 조금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